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대학혁신사업과 과장 이윤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가급적 실내에서는 대학을 참가해 주시고 행사 종료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원광대학교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합산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약 1시간에 걸쳐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우수 사례를 교수학습 개발과 교육혁신과 교양교육원에서 발표를 하시고요. 잠시 쉬시고 2부의 우수 사례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가 끝난 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주요 실정 및 2차년도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0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및 환영사를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환영사는 대학혁신사업단장 겸 기획처장이신 이형용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학혁신사업단을 맡고 있는 이영효입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 행사가 겹친데 또 교회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학혁신사업은 그 일반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대학의 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은 사업은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대학혁신사업단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외에도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해 주시고 그동안에 큰 성과가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9, 20, 21, 3년간 1주기 사업에서 물론 첫 해는 평가가 없어서 결과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2차년도하고 3차년도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3년에서도 지난 1주기 성과와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내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이 시기에 성과 확산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것도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대학이 지속 가능하도록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서로 이번 기회에 공유해서 2차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과 포럼 하면은 저희가 성과를 내주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최은미 교수님, 또 이성희 교수님, 한덕광 교수님, 그다음에 최유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본관 4층에 대학혁신사업과에 13분인가요? 우리 이윤희 과장님 포함해서 13분 선생님 근무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각 부서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격려도 해주시고 그동안 큰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형용 단장님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올해 많은 대학 혁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우수 사례로 5가지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학습 개발과에서 진행한 교수법 시리즈 중 스마트 교수법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수학습 개발과 최은미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학습 개발과에 있는 최은희입니다. 저희 과는 대학 혁신 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수자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 사례 외에는 다 학습자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저희는 이제 교수자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스마트 교수법 시리즈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스마트 교수법을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실적을 좀 냈는지 그리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수법이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고서에 보면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고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발췌를 해온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건 질 좋은 어떤 강의와 진로 지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자가 연구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수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잘 가르치는 대학의 조건과 그리고 좋은 수업의 조건은 학습자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 어떤 대학의 정책 그리고 교수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힘쓰고 있는지. 근데 이 교수자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론적인 교수 역량과 실천적인 교수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역량이 궁극적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좀 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교수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구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교수자의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은 대학 혁신 사업 중에서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법 및 환경의 혁신을 한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학습자 중심 교육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과제 08번으로 스마트 교수법 지원 확대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수법 지원 확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맞춤형 교수법 지원, 두 번째는 최신 교수법 특강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별, 수준별 교수법 공유 및 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 프로그램으로는 한 8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맞춤형 교수법 지원에는 찾아가는 단과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단과대학에 가서 그 단과대학에서 요청하는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교수법에 대한 니즈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 FGI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8월에 6개 단과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총 57명이 참여를 했고 이때 나왔던 여러 가지 주제 그리고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찾아가는 단과대학의 내용으로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교수법 지원에 교수법 컨설팅이 있습니다. 교수자들이 이제 교수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형태. 그러니까 저희 학습자들도 강의식 교육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조금 상호작용하는 교수법을 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교수자들도 내가 원하는 어떤 고민사항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를 모시고 컨설팅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차수로 진행을 했고 17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주요 고민사항이 어떤 거냐라는 걸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고민사항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만족도는 엄청 높아서 내년에는 아마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의 맞춤형 교수법에는 이렇게 2가지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최신 교수법 특강인데 이 최신 교수법 특강은 매월 저희가 2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교육적인 트렌드에 맞게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3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됐는데 17회가 운영이 됐고요. 322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만족도 조사의 내용을 다음 월에 진행하는 스마트 교수법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신 교수법 특강 지원에는 교수학습 2데이가 있는데요. 2데이는 학기에 한 번 진행이 되고 학기 초나 학기 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말에는 9월에 진행이 됐고 이번 2학기는 12월 22일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1학기 때는 이제 온 오프라인에 동시에 진행이 됐고요. 온라인에서는 특히 저희가 이미 구축했던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이 돼서
많은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진행됐던 교수법 연구회라고 하는 교수법 연구회에서 활동하셨던 교수님들이 이 2대1 때 나오셔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 목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특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수법 공유 및 확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괜찮은 그리고 조금 효과 있는 교수법들이 많은 단과대학에 공유되고 확산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수법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교수법의 연구회를 전공간으로 연구회를 구성을 하시거나 혹은 타 전공으로 융합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1차 때는 방학 중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을 했고 그리고 2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나는 교수법 연구회가 있는데요. 1차는 11개 팀의 46분의 교수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교수법 연구회를 활동을 진행을 하셨고 2차는 지금 13개 팀의 41분의 교수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교수법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법 연구회에서 최종 결과물로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기서 나온 사례들을 또 공유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전공이든 교양이든 이런 교수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연구한 부분들을 사례로 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교수님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처음 또 진행한 교수법 사례 공모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하려다가 우수사례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잘 접수를 안 하셔서 우수사례라고 하는 걸 좀 빼고 그냥 사례 공모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활용한 사례들을 좀 취합을 받고 그리고 취합된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이때 이제 신청하신 교수님들만 따로 소규모로 2번 정도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수업에서 어떤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총 12분이 사례를 공모를 하셨고요. 그리고 워크숍은 2번 진행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은 사례집화해서 나중에 또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법 사례 공모전도 신청서를 받아서 어떤 수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문서를 받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제작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스마트 교수법에 대한 1년 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성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이게 성과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적은 단순하게 몇 회 진행하고 몇 명의 교수자가 참여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성과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확산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교수법 특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 교수학습 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VR형 콘텐츠 개발 사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무크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과 관련돼서 미리 저희가 교수법 특강에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교수법 특강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이 VR형 콘텐츠 개발 사업에 또 선정이 되시고 그리고 K무크 콘텐츠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결과물이 나오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성 특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부분은 성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로 넣었고요. 두 번째는 교수법 연구회와 교수법 사례 공모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어떤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과물 그리고 교수법 사례 공모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교수학습 2대2에서도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게 사례집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성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교수님들이 교수법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잘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성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스마트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저희 교수학습개발과는 교수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교수님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의 니즈를 조금 더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교수학습개발과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과를 기억해 주시고 교수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클래스 뉴스법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형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에 대해 교육혁신과 이성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습과 이성입니다. 저희 교육학습과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미래형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요. 미래형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은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진단입니다. 근데 먼저 순서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한 부분, 그 다음에 분석을 저희 자체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기대가 있을까라는 처음 그걸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조금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이 진단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역량이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 대학에서도 2018년도에 교수학습개발과에서 학습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3주기 평가를 할 때 또 대학평가원에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대학은 인재상을 중심으로 역량 개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대학이 공통역량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진단에서도 역량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역량이 맞느냐 아니면 또 추정받을 것이 없느냐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저희 것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좀 공신력 있는 데에서 진행하는 것과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게 낫겠다 해서 고도화를 위해서 지금 처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학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미래형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저희 대학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대학 혁신에 지원을 하고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를 진행을 했냐면 처음 4월 달에 대학평가원에서 미래형 핵심 역량 진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자 4월 달에 저희 대학에 방문을 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셨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1월 달에 진행을 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2학기 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처음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가 URL을 받아서 데이터 수집을 했고 지금 데이터 분석은 저희 자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 기간이 1월까지라서 평가원과 평가원에서는 1월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혁신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받고 나면 컨설팅까지는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어서 컨설팅은 받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 행정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BBS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1차 진행을 했는데 1차 진행할 때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했던 공통진단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나와서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고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혁신단을 여쭤봐가지고 2차 진행을 기간 연장을 해서 학생들 좀 추가로 더 데이터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발표, 2차 발표를 따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진단하는데 무슨 발표가 필요하시겠냐고 물어보시겠지만 학생들한테 진단을 할 때 그냥 포인트 점수만 주면 또 잘 안 하니까 저희가 약간의 상품을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핵심 역량과 저희 학교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학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역량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총 주체적 역량하고 도구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13가지 하위 역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총 문항이 59문항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데 약간 너무 문항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거 역량을 보시면 저희 역량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거기 하위 역량이 8가지로 나뉘고요. 총 문항은 24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계시는 연구 교수님들하고 대학 평가원에서 정의를 내린 것과 저희 대학에서 내린 정의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을 저희가 자체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총 저희 14,156명 중에 1학기 때 진행했던 공통 역량에서는 1,635명이 참가를 했고요. 2학기 때 진행했던 학부평가를 진행한 거는 2,436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 현황을 보시면 일단 1학기 때 진행했던 거는 저희가 포인트 점수만 주고 학생들 사은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저조한 현상이 나왔고요. 물론 평가에서 진행한 것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1학기 때 진행한 것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에서 보면 남녀 차이가 크게는 없었습니다. 학년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학년에 대학 평가원에서 진행한 거는 13%고요. 저희 대학에서 진행했던 건 24.5%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추측을 해보건데 아무래도 4학년들이 1학년 때는 좀 참석을 하지만 2학년 때는 취업하러 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저조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계열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한 것과 평가에서 한 거에 큰 퍼센테이지는 사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전반적인 저희 학교의 수준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여기 보시면 덕성 역량하고 실천 역량이 다 높게 나왔어요. 저희 대학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시죠. 반면에 소통 역량은 평가원과 저희 대학에서 한 것도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올 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대학의 핵심 역량은 인재상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덕성 역량이 조금 높게 나왔을 거라 추정을 해보고요. 실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문항을 다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문항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별에서도 덕성과 실천 역량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년에 따라 보이겠습니다. 학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덕성 역량하고 실천 역량이 차이가 많이 나도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역량과 그 다음에 소통 역량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학년은 제가 보니까 의과 계열하고요, 약대 계열에서 좀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입니다. 계열에 보시면 지금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덕성하고 실천 역량이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 창의 역량하고 소통 역량도 약간의 차이가 좀 인문사회 계열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은 창의 역량과 소통 역량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공학 계열에서 덕성 역량하고 실천 역량도 좀 차이가 있게 나왔는데 여기서 유심히 보실 부분이 다른 데에서는 창의 역량과 소통 역량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공학 계열에서는 창의 역량과 소통 역량이 차이가 좀 있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공학 계열인데 소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나왔을까 했는데 문항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저희 대학과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하는 문항이 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다음 이제 계열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 분석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제 학생들 전체적인 수준이
덕성 역량하고 그다음에 실천 역량이 평가원에 비해 저희 대학이 좀 높게 나왔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재상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 저희 대학의 덕성 역량이 좀 높게 나왔을 거라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대학에서도 저희 역량 분석했을 때 소통 역량이 학생들이 많이 낮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평가원에서도 진행한 것 또한 소통 역량이 상당히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항에서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 교육과정에 보시면 소통 역량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글로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보셨다시피 계열에 따라서 약간 역량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몇 개 계열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고자 했던 교육과정 개편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계열에 맞게 좀 수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여기 보시면 실천 역량이 저희는 목표 지향 역량하고 도전 성취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평가원에서 저희하고 매칭을 해놓은 게 자기 이해, 자기 관리가 목표 지향이고요. 그 다음에 도전 성취가 자기 개발과 진로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실천 역량이 낮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 부분에 매칭하는 부분에서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번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 과연 학년이나 성별에 따라서 역량이 얼마나 크게 다를까, 그 다음에 계열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이 다르게 측정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교육과정 개편이나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 결과로만 보면은 보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 이걸 한 이유가 저희 대학의 역량을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맞게 지금 좀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점입니다. 저희 대학은 역량 진단을 할 때 학생들이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평가원에는 문항 중에 이게 있었나 봅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동의하지 않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음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좀 났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학생이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사은품을 주는 게 학생 중복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번, 4번 한 학생도 있어서 그 중복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래서 데이터의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년도에 평가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2학기 때 진행을 했었는데 2학기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주는 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 분석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차년도에는 1학기 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입생들의 핵심 역량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미래형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하고 저희 대학 공통 역량 진단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그거를 같은 학기에 한 학생들 걸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고도화를 해서 문항에 대한 부분도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좀 고도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부 마지막 우수사례입니다. 대한교육원에서 진행한 슬기로운 대학생활 프로그램인데요. 원래는 대한교육원 이혜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이번 슬기로운 대학생활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동영상 시청으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놀 줄 모르는 공대생입니다. 하지만 집에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나마 우리 학교를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볼까요?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 찍다가 버스 놓칠 것 같습니다. 뛰어야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여유롭게 버스를 탑니다. 다행히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숨 자고 나면 학교에 도착합니다. 네,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학교엔 볼만한 행사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좀 큰 편이라 하늘에서 보시겠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은 물총을 잘 쏘십니다. 캠퍼스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신식 촬영 기술로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빌린 드론 장비로 멋진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다음 강의실까지 여기를 5분 만에 뛰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할 만큼 이 캠퍼스는 넓습니다. 그래서 경치를 보다가 늦었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판타스틱을 뜻하는 F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의 공과대학 앞에는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워터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학의 꽃은 역시 MT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남자들과의 진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는 거 아닙니다. 공모전 영상에 넣겠습니다. 지금 닫혀있어. 여기가 완전 시골일 거야. 밤에는 장기자랑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MT가 끝난 후에도 동기들과 모여서 놀면 재밌습니다. 오늘도 의미 없이 또 하루가 흘러가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 5월에는 이런 재밌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공부만큼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재밌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들과 좋은 추억을 만났습니다. 내일은 여자친구랑 같이 이 수도코 주변을 걸을 예정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전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 안의 원대였습니다. 과제하러 가야지. 네, 여기까지 2022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과 심포지엄 1부를 마치겠습니다. 1부가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요. 강의 2편의 다가를 마련했으니 10분간 휴식 시간 가지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